엄마, 다자의 오사무의 사양 읽어보셨어요? 사양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른이 된 증거라고 쓰여 있어요. 저도 어른이 된 거예요. 노코멘트예요, 엄마. 비밀을 갖는다는 건 어른이 된 증거라고 여기게 된 것도, 어른이 되면 꼭 다자의 오사무의 사양을 읽어보리라 생각하게 된 것도, 노코멘트라는 단어를 배우게 된 것도 모두 책 한 권 때문이었다. 미우라 아야코의 1964년 소설 빙점이다. 우리나라엔 원미경 주연의 1980년작 영화나 이미연 주연의 1990년작 텔레비전 드라마로 더 유명하지만 내게는 드라마보다는 역시나 책이 훨씬 인상적이었다. 처음 빙점을 읽은 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음대생에게 개인 교습을 받았는데 아이들 읽을 만한 책이며 만화책이 비치되어 있는 일반 피아노 학원과는 달리 그 선생님 댁엔 초등학생이 읽을 만한 책이 거의 없었다. 앞시간 교습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 지루함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내가 안쓰러웠던 선생님이 책장을 뒤져 그래도 초등학생이 읽을 만하다 싶은 책을 찾아 건네준 것이 빙점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활자 말고는 다른 오락거리를 몰랐기에 나는 선생님이 권한 빙점을 읽기 시작했고 10살짜리가 읽어도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치정, 살인, 증오, 복수, 사랑,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극적인 요소를 한 편에 다 담은 소설도 아마 드물 것이다. 잡화점을 운영하던 미우라 아야코는 일하는 틈틈이 글을 썼고 그렇게 쓴 글이 1964년 아사히 신문 1000만엔 공모소설에 당선되면서 평범한 주부에서 일약 스타 작가가 됐다. 이 짜릿하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써낸 작가가 독실한 개신교인이라는 것, 원죄라는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꽤나 자극적이라는 것이 빙점의 매력이자 아이러니다.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아사히가와의 숲 시범림에서 의사 스지구치 게이조오의 3살 난 딸 루리코가 목 졸려 살해당한다. 딸이 살해당하던 그 시간에 어머니 나스에는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젊고 잘생긴 안과의사 무라이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폐병을 앓고 있던 무라이가 의사답게 난 폐병 환자니까 하고 입술이 아닌 목에 입을 맞춘 것이 나스의 하얀 목덜미에 보랏빛 자국을 남겼고 그 자국을 본 남편 게이조오는 어린 딸을 밖에 내보내고 불륜을 저지르다 딸의 행방을 놓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나스에게 게이조오가 내린 형벌은 딸을 죽인 범인의 딸을 데려와 키우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스지구치가의 양녀가 된 요코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글머리에 소개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른이 된 증거라는 말은 호감을 갖고 있던 오빠 친구 기다하라 구니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고등학생 요코가 오늘 누구와 같이 지냈냐는 양어머니 나스에게 하는 말. 죽은 딸 대신 지극정성으로 요코를 키운 나스에는 우연히 남편이 친구 다다키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편지를 읽다가 요코가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나스에는 죽은 딸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원망에 휩싸여 요코를 학대한다. 갑자기 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된 요코가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며 더욱더 곱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녀의 그 연결성이 어린 마음에도 무척이나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서 그 삶의 태도를 담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나를 낳아주신 엄마라면 그런 고약한 짓을 했을 리가 없다. 나를 낳은 엄마가 만일 그런 짓을 했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삐뚤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만한 일로 사람을 원망하여 내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중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맡게 된 요코를 시기한 나스에는 요코가 정성 들여 작성한 답사를 백지로 바꿔치기 한다. 나스에는 요코의 우는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요코는 지지 않는다. 즉석에서 준비한 답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른들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실례가 되겠지만 저는 어른들 중에도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처럼 고약한 마음에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끄떡없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울면 지게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쌩긋 웃으면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에선 꽤 큰 서점이었던 대항서적에 어두컴컴한 서가를 뒤져 버무삽한 빙점을 찾아냈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읽지 않은 책들도 많은데 용돈을 털어 굳이 빙점을 샀던 것은 요코가 좋았기 때문이다. 대개 소녀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소녀 시절 몇 가지 삶의 태도를 지향점으로 삼게 되었는데 소공녀 세라와 함께 대표적인 롤모델이 되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요코였다. 수십 번 되풀이해 책을 읽으면서 요코 같은 마음을 지니리라 생각했다. 빨간 옷 에피소드를 특히 좋아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예회 때 단체로 눈을 주제로 한 춤을 추게 된 요코가 무대에 설 땐 흰 스웨터와 흰 스커트, 흰 양말을 맞춰 입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스에는 그 말을 무시한다. 죽은 딸이 서야 할 자리에 있는 요코에게는 흰옷을 맞춰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구박하고 싸늘하게 대해도 변함없이 밝은 모습만을 보이는 요코가 미웠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요코는 학예회 날 새빨간 벨벳 원단으로 된 옷을 입고도 당당하게 집을 나선다. 가엾게 됐구나. 빨간 옷이 부끄럽지 않아? 걱정하는 오빠 도오르에게 이 빨간 옷도 예뻐. 학예회에 나가 열심히 춤출 거야. 라고 즐거운 듯 말한다. 오겠다고 했던 어머니도 오지 않고 혼자 마음 졸이며 무대를 지켜보는 도오르의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 벨이 울렸다. 막이 스르르 올랐다. 도오르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외쳤다. 새하얀 옷을 입은 5명의 애들 한가운데 서 있는 요코의 빨간 옷이 불타오르는 듯이 환했다. 누나 누나 내려라. 바람아 불어라. 음악이 울리자 요코가 혼자 눈 속에 춤추는 것처럼 돋보였다. 요코 혼자 미리 빨간 옷을 입도록 약속되어 있는 무대처럼 생각되었다. 도오르는 싱긋 웃었다. 소설은 대개 눈의 고장 홋카이도의 순백색 이미지를 그려내지만 이 장면에서만은 요코 혼자 빨갛게 활활 타오른다. 헤스터 프린의 가슴팍에 달려있던 주홍 글씨처럼 죄의 상징일 수도 있는 이 아이는 그러나 순백의 고결한 천성을 지녔다. 뭔가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듯 서글서글한 눈을 가진 아이. 투정 부리는 법이 없고 양아버지 게이조오가 무심하게 대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커다란 개 등에 올라타고 가자 망아지야 하며 동네 사람들의 미소를 자아내던 어린 요코의 모습은 완고하고 엄격한 할아버지와 커다란 개를 두려움 없이 대하던 천진한 소공자 세드릭을 연상시킨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이미 자신이 양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요코. 어두운 아이면 뭐 어때 하면서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우유 배달을 해 스스로 돈을 버는 굳센 성품을 지녔지만 버림받은 아이라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늘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히스클리프에게 이끌린다. 소설의 주인공 히스클리프가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것이 요코의 감정을 자극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은 히스클리프처럼 양손을 뻗고 언제까지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유일한 존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구나. 자기는 부모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못 되었다는 절망이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숲에서 폭풍의 언덕을 읽고 있는 요코에게 아, 폭풍의 언덕이군요. 나도 2번이나 읽었어요. 라고 말하며 등장하는 오빠의 대학 친구 기다하라는 요코의 오빠 도우루와 연적이 된다. 도우루는 요코가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요코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하라에게 아들 친구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을 느끼던 나스에는 요코에 대한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기다하라 앞에서 요코가 살인범의 자식이라는 걸 폭로한다. 19살인 요코가 부모님과 오빠 도오루 그리고 기다하라에게 각각 유서를 남기고 루리코가 살해당한 강변을 향하는 겨울의 이미지는 그 장면을 처음 읽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맑고 차갑고 섬세한 눈의 결정처럼 서늘하게 뇌리에 박혀있다. 스웨터에 검은 슬랙스를 걸치고 오버를 입으며 당장 죽으러 가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는 요코. 요코는 조용히 눈 위에 앉았다. 아침 햇살에 눈이 반짝여 엷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 속에서 죽을 수 있다니. 요코는 눈을 꽁꽁 뭉쳐서 강물에 적셨다. 그것을 입에 넣자마자 칼모틴을 삼켰다. 몇 번이나 눈을 뭉쳐 강물에 적셔서는 입에 넣은 다음 또 약을 삼키고는 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게 될까? 만일 괴로움을 당해 죄가 없어질 수 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눈 위에 드러누웠다. 요코가 부모에게 남긴 유서를 여러 번 읽었다. 구구절절이 아프면서도 경탄스러웠고 슬프면서도 감동적이라 여러 번 생각했다. 이 고결한 도덕성을 담고 싶다고. 저만 옳다면 저는 설사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학대를 받더라도 가슴을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에는 결코 상처를 입지 않을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이외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자기 속에 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저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저는 결코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코라는 이름 그대로 이 세상의 빛처럼 밝게 살려고 한 저는 어머니가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배짱 좋은 계집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코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껏 살아온 요코의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요코의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이 자기의 죄 많음을 알고 살아갈 때야말로 참된 삶의 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코가 말하는 자기 속의 죄의 가능성, 너는 죄인의 자식이라는 빙점은 기독교 신앙의 원죄다.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훔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라 죄인이며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숨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 작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요코의 죄의식을 부각시켰겠지만 내게는 힘껏 살아온 요코의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라는 구절이 더 오래 남았다. 세상을 너무 따뜻하게 본다. 사람들의 의도를 지나치게 선하게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충고이자 비판이자 때로는 비아냥이었다. 너에게 못되게 군 사람도 항상 좋은 점만 기억해 주니까 우습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다. 남들 눈엔 한심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닌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게 싫었다. 마음에 불순물이 생기는 게 가장 괴로웠다. 졸업식 답사를 도둑맞고도 그만한 일로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요코처럼 나한테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당하기만 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저 따위 인간에게 당한 자신이 초라해지고 마음은 지옥이 된다. 동네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 어깨를 못 쓸 지경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한마디 하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의 요코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 어른들에게 그렇지만 그 애는 전에 색종이를 준 적이 있는걸요? 라고 답한다. 내가 아기보다는 선의를 기억하는 인간으로 자라난 것은 아마도 어린날 요코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리라. 물론 세상은 만만치 않다. 선의는 자주 배반당한다. 내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타인의 그것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내겐 당연한 일이 상대에겐 그렇지 않아서 상처 입고 괴로웠던 적도 많다.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하면 엄마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불륜 사건을 자주 접하는 법조인 친구가 신뢰,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예의, 의무, 도덕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이 이 자유분방한 시대의 트렌드에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 꼰대처럼 느껴진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런 일은 자주 있다고 해서 그게 사회의 다수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건 요코 같은 인간이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힘껏 살아보려고 애써보지만 내 마음에도 역시나 빙점이 있다.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욕망으로 놀랄 만큼 차갑게 얼어붙는 마음의 어떤 지점들, 나이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질수록 더 빈번하게 생기는 마음의 매듭. 얼어붙은 마음이 일그러지는 상태가 괴롭기 때문에 그 얼음을 녹이는 걸 평생의 과제로 생각한다. 빙점의 결말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요코는 사실 살인범의 딸이 아니다. 소설은 오래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요코가 주삿바늘에 얼굴을 찡그리며 깨어날 것을 암시하며 이런 문장으로 끝맺는다. 유리창이 덜거덕거렸다. 알고 보니 숲이 바람에 윙윙거리고 있었다. 또 눈보라가 칠 모양이었다.